출발 새 아침. 출발 새 아침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4일 로즈데이입니다. 연인들끼리 달콤한 키스와 장미 꽃다발을 주고받는 날이라는데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때부터 시작해서 매월 14일은 일정한 의미를 담아 특별한 행동을 하는 비공식적 기념일을 포장하고 선물을 주고받거나 이벤트를 하는 일이 종종 있죠. 3월 14일은 사탕데이 혹은 화이트데이, 4월 14일은 짜장면데이, 즉 싱글인 사람들이 검은색 음식을 먹는 날인데요. 발렌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에 연인이 없어서 선물을 못 받은 사람들이 서로 짜장면을 먹으면서 위로한다, 이런 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장미를 선물하시고요. 한 달 뒤인 6월 14일에는요. 키스를 선물하시면 됩니다. 그날은 키스데이니까요. 지나친 상술이라고 거부감을 보이는 분들도 계시고 낭비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요. 경기가 좋지 않고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화해농가의 시름이 최고조에 달한 요즘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모님 그리고 친구 가족들에게 장미꽃 한 송이 선물해보는 것도 색다른 기쁨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향기로운 장미 한 송이를 생각하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워.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이죠. 꼭 끼워. 오창석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꼭 끼워는 수탉이 우는 겁니까? 암탉이 우는 겁니까? 수탉이지 않을까?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습 질문에. 이거 좀 알아갖고 오십시오. 네, 내일까지 제가 정확하게. 네. 자,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4개 부처에 그린 뉴딜 사업 합동 보고를 지시했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요즘 이제 그린 뉴딜 사업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는데요. 네. 일단은 녹색 성장 정도 비슷하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국책 사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무회의에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4개의 부처에 이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한 합동 서면 보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4개 부처는 금주 주말이나 늦어도 내주 초까지 합동 보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합동 보고하는 건 좋은데 네. 그 내용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네.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은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더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발굴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찾아서 보고해달라는 뜻이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사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좀 모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발언을 신청을 해서 국토부와도 관계가 있다. 교통과 건축에서 다양하게 그린 뉴딜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이나 도로, 건축을 할 때 가능하면 친환경적으로 건축을 해달라. 이런 주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아직은 완벽하게 국토부에 해당하는 그린 뉴딜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금주나 내주에 나올 이 합동 서면 보고를 통해서 각 부처별로 그린 뉴딜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했던 온실가스 가스 감축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 네. 이런 것에 더해서 일자리를 창출해봐라. 이거는 환경부하고 좀 연결이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의 이제 한 말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도 할 수 있는 이 그린 뉴딜이 무엇인지를 또 설명하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나머지 부처들에서도 각각 자기 부처에 좀 적합한 그런 종류의 뉴딜 사업을 제안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그린 뉴딜 사업이 떠맡을 수는 없다라고 이제 일부의 국무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겠죠.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한국이 방역을 선도하고 있는데 네. 기후변화를 포함한 그린 뉴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매우 크다라는 유엔 사무총장을 발언을 전하면서 네. 한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선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게 됐다고 네, 합니다. 어쨌든 산자부에서도 할 수 있는 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건 비용이 아니니까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겠다 이런 것이고 네. 중기부에서도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디지털 그린 스마트 타운으로 만들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서 역시 뉴딜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각 부처에 맞게끔 할지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린 뉴딜 보고서를 받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실질적인 이런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방안 이런 것까지 연결이 이제 앞으로 쭉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제 빠르면 이제 보고서를 이번 주 또는 내주 초에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과 외교적 접근 등 두 가지 측면에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는 것은 3차 추경안 예산안이 발행되는 그 시점부터 바로 시작을 하겠다라고 또 청와대는 밝혔는데요. 예를 들어서 환경부 같은 경우는 최대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5,000개의 일자리 중에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그리고 폐기물 선별 작업 사실 앞으로는 이제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ASF라고 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온라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리고 뭐 창원 지역 같은 경우는 스마트 산업단지를 구축하면서 굴뚝 없는 공장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모두 그린 뉴딜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 한번 봅시다. N번방 운영자 갓갓. 이 갓갓이 어제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통해서 신상정보가 공개가 됐습니다. 갓갓 문형욱인데요. 24살입니다. 이 24살이라는 어린 나이 그리고 문 씨의 주변 동료나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학생이었다라고 해서 이 문 씨가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얼굴 공개, 신상 공개가 나오면서 예. 그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 학생 때 찍은 사진이 돌았어요. 네네. 너무 애띄어서 학생 정말 내 옆에 있는 우리 아들같이 생겼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너무 평범하게 생겼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학교 시절 동창, 고등학교 시절 동창, 그리고 지금 같이 대학 생활하고 있는 대학교 동창 모두 증언을 했는데요. 네. 학창 시절에 아무 문제도 없었고 교우 관계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비행과 일탈행위는 뭐 거리가 먼 학생이었다. 선생님에게 반항 한번 하지 않고 조용한 학교 생활을 하던 친구였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또 대학에 들어와서도 중위권 성적을 유지하면서 무난하게 대학 생활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 다만 딱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없었고 아웃사이더에 가까웠다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친구는 이 문형욱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라면서 약간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처음에 취했다가 예. 잡히고 나서도 혐의 사실 부인했는데 경찰이 워낙 증거를 많이 들이대니까 그때서야 내가 한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고 더 충격적인 게 2018년도에 있었던 여고생 성폭행 사건을 내가 지시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서 또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 이제 경찰이 그 용의자를 잡지 못해서 이제 그 자료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피해 여성을 이제 다른 이제 가해 남성에게 이제 주선을 하면서 그 당시 해외 서버, 일본의 서버를 두고 있는 메신저를 이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본 메신저에서 가입자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이 사건이 미궁으로 그렇죠. 빠졌습니다. 그 미궁으로 빠졌던 것이 이제 한꺼번에 이번에 실타래가 풀려버린 것인데요. 그 당시에도 역시나 뒤에 있어서 그 당시 잡히지 않아서 이번에도 아마 잡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여고생을 성폭행한 사람은 그 당시 19세였는데 그 19세의 그 사람도 그러니까 이 가까스로부터 익명의 지시를 받고 그런 예. 행동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촬영을 해가지고 또 보내주고. 네네. 그 가해 남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3년형을 선고받았죠. 네, 그래서 경찰이 이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가해 남성을 대면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메신저로만 연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가까시 지금 현재 뭐 공립 무슨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하는데 네. 이 가까시 재학 중인 대학교에서는 퇴학까지 고려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네, 일단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학생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제 문 씨를 징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는데요.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 제8조 6항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조항 같은 경우는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경우 징계를 내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퇴학 처분을 받으면 이제 자동적으로 제적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유, 근데 진짜 퇴학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끔찍합니다. 네. 그리고요, 또 이제 강북구 경비원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추모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경비원을 폭행한 입주민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갑질 의혹이 제기된 주민을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 고 최이서 경비 노동자 추모 모임인데요. 이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 의혹이 제기된 50대 주민 A씨를 상해와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또 어제 나온 보도에 가면은 이 가해자가 네. 좀 기다려봐라. 진실이 밝혀질 거다. 이렇게 말을 해서 마치 자기가 억울하다는 듯이 또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뭐 주차 문제 시비도 불거졌었고, 그리고 고인에게 누명을 씌우려 하는 악랄한 범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은 경비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진단서를 끊어왔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 진단서는 경비원과의 마찰이 있기 1, 2년 전에 있었던. 작년 8월에 있었던 그러니까 거죠. 본인 그 경비원과는 아예 상관이 무관한 없는? 진단서를 가져와서 협박을 한 것으로 또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매우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이제 경비원을 압박한 사실이 또 드러났기 때문에 이 추모 모임에서는 더욱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유하경 변호사 같은 경우는 6년 전에 주민 갑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압구정동 아파트 경비원도 산재가 인정된 바가 있다면서 고인에 대해서 산재 신청을 준비하고 민형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네. 세월호 청와대 첫 보고 시간이 김기춘의 주도로 조작이 됐다. 이런 의혹도 또 다른 뉴스로 나와 있네요. 네, 지금까지도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과연 청와대가 언제 인지했는가 이 문제가 남아 있는데요. 오전 9시 19분 YTN 뉴스 속보를 보고 알았다라고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청와대 관계자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가 인터뷰를 가지고 있는데요. 최소한 10분 정도 전에 알았었다. 왜냐하면 사고 파악을 하고 청와대 관계자에게 알리는 시간이 그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특조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먼저 알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다시 조사에 나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고 이걸 주도한 것은 당시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었을 것이다라고 지목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그 애청자분들이 우리 꽃게 평론가를 정말 좋아하나 봅니다. 제가 꽃게 평론가한테 좀 알아주세요 그랬더니 7479님이요. 수탉은 꽃기요. 암탉은 꼬꼬네 꼬꼬. 오천사 평론가님 괴롭히기 없기 이러면서 저를 막 나무라 주시고요. 또 9054님께서는요. 아침을 알리는 우는 닭은 장닭 즉 수탉이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8192님도요.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크면서 닭을 길렀는데 수탉이 꽃기요 하고 울면 암탉이 따라 울더군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하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꽃기요 뉴스 브리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도와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정의기억 연대가 수요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가 수요 집회를 반대한다 이러면서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의 기부금 횡령 의혹을 내놓았습니다. 논란과 의혹에도 굴하지 않고 어제 정의연은 이전처럼 수요 집회를 벌이긴 벌였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 정의기억 연대의 입장이나 앞으로의 향후 활동 방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될지 한번 이나영 이사장님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논란 이후에 사실 처음 열린 어제 수요 집회였는데요. 상당히 네. 시끄러웠다면서요. 네, 어제는 마침 또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관을 했거든요. 네. 저희는 매주 주관단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순서를 정하거든요. 네. 물론 중간에 뭐 사정이 있으면 바뀌기도 하지만 근데 이번에는 여성단체연합이 주관했다는 것과 그리고 또 사실 온라인으로 진행됐거든요.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관계자만 나오고 온라인으로 중계하게 돼 있는데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나와주셔서요. 응원해 주시고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2015 한일합의 때만큼의 기자들이 왔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수요 집회가 제대로 열리나 보려고 왔나 보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뭐 보수 진영에서도 맞불 작전으로 시위를 벌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취재진이 오기도 했고요. 자, 네. 이용수 할머니 수요 집회 반대 이 얘기에 대해서 정의연의 입장은 공식적으로는 어떤 겁니까? 수요 집회는요, 한두 사람의, 생각과 의지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사실 인정과 법적 배상,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거든요. 근데 어제 이용수 할머니께서 발표를 한 언론사를 통해서 입장문을 발표하셨잖아요. 네. 거기 보면 법적 배상과 사실 인정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된다, 운동이. 그런 의미의 입장문 발표하셨죠. 저희는 그렇다면 수요시는 사실상 그 본질에 가장 가까운 운동이고 그걸 위해서 노력해온 30년 역사고 그 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과 땀과 그리고 최근에는 젊은 학생들의 또 희망이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제가 이 자리에서 그만둔다 안 한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지금 정연의 입장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네. 이 할머니들 피해자인 할머니들과 활동가들을 분열시키는 세력이 있다. 이거 누가 정치적으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것 같다라는 비판이 사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정의연을 와해시키거나 뭐 할머니들과의 관계를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누가 접근해서 이런 일을 벌인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요. 네. 저는 우려한다고 했죠. 네. 혹시나 이 30년 동안 이 문제 해결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피해 당사자와 그리고 활동가들의 헌신이 정말 말도 못할 정도였거든요. 네. 그분들 간을 분열시키는 어떤 행동도 좀 자제해주고 또 본의 아니게 어떤 태도나 행동이나 또는 언론 보도가 그렇게 그런 결과를 낳는다면 정말 안 그러길 바란다는 것을 간곡히 저는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열을 시도하는 혹은 의도하지 않게 분열이 되는 그런 행태를 제발 멈춰달라고 호소했죠. 근데 지금 이제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SNS 글을 올리면서 네. 이것은 그 보수 언론과 미래통합당이 네. 만들어낸 무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서 정치적으로 좀 이거 접근하는 그런 프레임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글쎄요, 제가 윤 전 대표님의 입장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저희는 대변인이 아니고요. 저는 지금 현재 정의연의원대 2주 된 신임 이사장입니다. 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 정신과 운동 그리고 여기서 활동했던 수많은 사람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윤 당선자의 생각을 여기서 대변해 드리긴 좀 어렵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연루됐고 그리고 많은 사람 지켜봤어요. 지금 이 사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애정 그런 것들과 한편에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운동이 다일 수도 있겠다 혹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이 깔려 있고요. 무엇보다 할머니들이 거리에 30년 동안 세우게 하고 그 수많은 세계 시민들이 이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열망을 그렇게 많이 보여줬음에도 해결하지 않는 일본의 무책임함 그리고 한국 정부의 의견 또 문제점 이런 것들이 저는 중충적으로 얽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한 집단이 의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진행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서 결국 이 결과가 왔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 한편에서는 이러더라고요. 정의연 측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제대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해서 그냥 회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러면 뭐가 문제겠느냐. 왜 그런 얘기는 없고 자꾸 뭐 정치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듯한 프레임을 만들거나 다른 쪽으로 자꾸 이 화제를 돌리려고 하거나 이러느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자, 프레임은 사실 언론이 걸은 거예요. 네. 좀 송구스럽지만
이번에 언론 보도 태도가 그랬죠. 네. 네, 피해자와 활동가 간의 분열 프레임. 그리고 과거의 운동이 마치 무슨 파렴치 않게 행동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거르셨죠. 네. 그런 프레임들이 저는 이렇게 바구잡이로 만들어지고 생산되고 확산되고 이런 방식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이제 재정 문제는 사실은 저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어제도 수요시에서 말씀드렸지만 단연컨대 어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된 거나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횡령이거나 착복이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게 운동한 사람들이어서 그래서 이 활동가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의연은 하나의 단체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인권운동의 상징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민 여러분의 의욕을 덜고 그리고 이 상징을 훼손시키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요시에서도 저희가 공신력 있는 외부 또 다른 외부 회계사를 통해서 감사를 받고 또 기부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신 사람들 다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은 범위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것 당연히 법적 절차, 법적인 어떤 상담과 적절한 조언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랬군요. 근데 사실 이제 뭐 NGO 단체든 혹은 영리 단체든 어디든지 간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뭐 임대료 혹은 인건비 이런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 또 그런 조직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필요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 실제 그 단체가 추구하려고 하는 목적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원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정의연 문제도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오해와 설명 부족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사실 기자회견 때 그 얘기를 처음에 분명히 했거든요. 네. 이 단체의 목적,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재반 활동이에요. 네. 거기에는 진상규명. 그렇죠. 네. 예, 그게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네. 그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수요시도 그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알리는 문제도 있고, 국내 연대도 있고, 입법 활동도 있습니다. 네. 네. 그동안 30년간 해온 활동이 정말로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한국에 이런 단체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유엔에 그렇게 많은 입장들을 발표하게 하고 할머니들을 지원하게 하는 법안을 만드는 데 앞장서 추진하고 그리고 할머니들이 증언활동을 하는데 계속 도와왔습니다. 그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기념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대부분의 할머니 돌아가셨습니다. 그 할머니들께서 많은 유언을 남기셨어요. 할머니들 유언에 맞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쟁으로 지금도 피해받는 여성들을 도와주고 있고 그들과 연대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하고 그걸 위해서 이제 저희도 박물관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모든 일들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운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의 목적이에요. 만약에 저희가 할머니들의 생활을 돕는 어떤 단체라면 1993년에 국가가 생활지원법을 만들게 할 때, 그 운동을 할 때 저희는 끝을 냈어야 됐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 정부나 세계적인 세계 많은 시민들이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게 하고 특히 한국 정부가 지금 법에 의해서 할머니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여러 각도로. 네. 그걸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잘 국민들이 좀 이렇게 보살펴서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는지 그 무엇을 위해서 이 운동이 존재해 왔는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 국민들도 뭐 10,000원씩, 20,000원씩 후원하는 몇십 년을 후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은 목적을 가지고 했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차분차분 또 좀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의연 측에서 조금 너무 날카롭게 대응하면서 이제 감정적으로 조금 이게 서로 흐르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저희가
사실은 뭐 무슨 시민운동이나 사회운동을 오래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정의연의 이 활동가들이. 예. 그러니까 정말 마음 하나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론의 보도 태도와 또 여러 가지 상황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지난 며칠간. 저희는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루 종일 전화가 울립니다. 그리고 정의연 사무실 앞에는 보수 단체들의 집회 신고가 들어와서 또 집회도 하고 계시고 언론들이 진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차분히 다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보도는 한마디나 또는 어떤 저의 작은 말실수를 가지고 또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네. 자, 그런데요. 이제 이용수 할머니께서 어제 경향신문에 입장문을 보내서 네. 30년 동안 이어왔던 이 활동에 대한 폄훼, 소모적인 네. 논쟁, 이건 지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도 이 이용수 할머니와 같은 입장을 가지신 건지 아니면 또 좀 별도의 의견을 가지신 건지 이거는 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자 김복동 할머니나 기론옥 할머니 그리고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들을 모독하는 질문이에요. 진짜로 진심으로 그런 질문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들이 뭐라고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는지 그럼 그 할머니들의 유언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다른 할머니들 의사소통이 가능하신 분들 저희가 이런 문제로 전화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여론 조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와 별개로 할머니들께 전화를 드리고 안부를 묻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정도로 대답해도 되잖아요. 지금 말씀은 다른 할머니들에게는 이 상황과 관련된 의견을 여쭙거나 물어보거나 말한 적은 없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볼지는 모른다. 이 얘기십니까? 그 문제를 물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묻는 순간 저희는 의도를 가지게 돼요. 이와 상관없이 저희는 할머니들께 하던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혹시 다른 할머님들이 연락을 해오거나 그런 적도 없고요? 저희는 그 피해자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할머니가 의사소통을 긴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분들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의견을 밝힐 수가 없다. 혹은 아니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 솔직히 네. 제가 알 수 없는 것까지 답드릴 수 없잖아요. 네. 일단 하여튼 좀 잘 이해는 안 가지만 물론 뭐 할머니들께서 전화 대화를 할 때 나는 정대협 좋아 지지한다.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다는 걸 저는 듣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제분들도 그렇고요. 네, 좋습니다. 하나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지난번 한일 외교 관련해서 12월 28일 날 일본으로부터 백엔 받는 그 문제 관련해서 윤미향 당선인 전 이사장이 이 굴욕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미 알았다라는 게 한겨레 보도에 지금 나온 내용인데요. 그걸 알았습니까? 이 정의연에서 그 당시에? 알았다는 한겨레 보도가 언제 나왔죠? 지금 좀 전에 지금 화면을 보니 그 뉴스에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그건 알았다는 거는 윤 대표님이 수차례 밝혔지만 네. 그 발표 이틀 전에 언론을 통해서 이미 보도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날에 그 관련 단체들에게도 전화를 했잖아요. 그 내용이 보면 일본이 사과할 것이다. 뭐 무슨 일본 국고에서 거출해서 뭘 할 거다. 할머니들 그래서 국고 거출로 뭐 보상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일방적으로 통보됐다는 건 저는 단체 대표님들한테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게 그날 2015 한일합의 당일날 12월 28일 날 발표된 내용과 다르죠. 뭐 소녀상 철거라든지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든지 그리고 외부에 나가서 뭐 이런 문제를 다시는 한국 정부가 거론하지 않는다라든지 뭐 하해 치유 자단 10억 엔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들은 바가 없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었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2부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사회는 어떤 이슈에 반응을 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을 했을까요? 우리 사회의 여론을 알기 쉽게 분석해주는 분입니다. 출발새 아침의 여론 택배 요정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뚱커벨입니다. 네, 우리 지난 일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3주년 네. 맞아서 연설도 하셨고 또 그와 관련해서 도대체 대통령 지지율은 얼마나 되냐 이제 확인하는 것도 있었는데 고공행진이 역시 계속이 되고 있네요. 계속 고공행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잘하고 있다가 62%. 네. 다른 조사기관에서는 70%대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잘 못하고 있다는 32.4%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리얼미터 의뢰해서 지난 주에 5월 5일 어린날만 제외하고 일주일 내내 실시했던 조사인데요. 전국 2,515명 무선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답 조사이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 4.3%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주년 기념 연설에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야 된다. 네. 한국판 뉴딜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회복시켜야 된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통해서 국민들이 버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이 조사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번에 이제 곧 발표되는 조사에는 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대통령 지지율 중에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가 거의 2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사실은 오거돈 부산시장 문제도 있었었고 양정숙 당선인 문제도 있었었고 여러 개의 악재가 조금 나왔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네. 근데 그런 것들은 대통령 지지율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치나 보죠?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잠깐 주춤하는 모습도 네. 보이기는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더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은 악재라기보다는 코로나19에 대한 평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외국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는 찬사 그리고 총선 승리도 영향을 줬을 것이고요. 편승 효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 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네네. 바로 속전속결로 지급이 됐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역대 대통령은 이맘때 되면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기 대권 후보 쪽으로 이제 관심이 옮겨가게 되는데 네.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게 되죠. 아니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떨어질까? 이게 볼멘 소리를 하는 역대 대통령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들은 보통은 경제, 북한, 공약, 네. 공공개혁, 주로 이제 지금으로서 이제 검찰이 될 텐데 개혁. 이게 영향을 주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잘하고 있다.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다가 긴급 재난지원금까지 효과를 보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완전히 V자 반등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더라도 70%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없었던 전례가 없는 그런 대통령 지지율의 이 효과,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번 이태원 클럽 그 코로나19 확진 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 문제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산세가 늘어나게 되면 또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있죠. K 방역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경우에 그래서 너무 빨리 생활 속 거리두기를 했다든지 근데 또 국민들은 생활 속 거리두기 쪽으로 전환하기를 다수가 또 원했거든요. 생활 방역. 예. 생활 방역.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게 너무 지나칠 힘들죠. 정도로 코로나19가 국민이 오래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지치고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피로해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정은 잘했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당장의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K방역 우리 정부의 대책에 뭔가 구멍이 나 있다. 이런 게 만약에 발견된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에 충분히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요, 대통령이 이제 3년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한 2년 남아 있는데 네. 임기 3년 동안 뭘 잘했고 뭘 못했고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노영희 변호사가 생각하시기에는 뭘 제일 잘한 것 같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네네. 이게 지난 3년일 수도 있는데 네. 사람들은 가장 최근의 일이 머리에 남거든요. 그렇죠. 기억 속에 남을 수밖에 없기 신근 때문에. 효과라고 합니다. 네. 네. 바로 보건복지가 지난 3년 동안 가장 잘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보건 그러니까 최근에 K방역일 수도 있는데 복지에 대해서도
다른 정책 분야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아왔었어요. 그건 예전부터 좀 좋은 평가를 받아왔죠. 그러니까요. 예. 대통령의 임기가 진행되면서 뭐 초반에는 좋았던 것이 경제도 괜찮았고 북한도 괜찮았는데 그렇죠. 최근 들어서는 한풀 꺾였거든요. 그런데 이 복은 특히 이제 복지만큼은 계속 좋았고 지난 3년 동안 잘한 분야 속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2년 동안 주력해야 될 분야는 역시 경제, 일자리로 나타났는데 광주 전라 쪽에서는 이 호남 쪽에서는 대통령이 지난 3년간 뭘 잘했냐? 통일, 안보, 외교. 근데 북한과의 관계가 또 상당히 진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이제 민주당 지지층 30대 진보층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에서는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내에서는 이 경제 활성화, 일자리 늘리기보다는 검찰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조사도 이제 리얼미터가 YTN에 지난 8일 의뢰를 해서 이제 실시한 조사이고요.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500명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였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 응답률 5.6%.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우리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박정희님께서요. 변호사님 대답 안 하는 게 살아남는 법입니다. 제가 틀린 대답할까 봐 걱정하셨나 봐요. 아니 근데 워낙 많이 알고 계시니까. 네, 아닙니다. 뚱커벨의 3파일까를 또 하신 거 아닙니까? 자, 정당 지지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각 당의 정당 지지율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주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최근에 양정숙 당선인 제명 또 윤미향 당선인 논란도 영향을 미쳐서 약간습니다. 43.7%고요. 미래통합당 조금 내려갔습니다. 26.1%. 정의당은 5.9% 조금 올라갔고요. 열린민주당 5.3%. 지금 김두관 의원은 열린민주당과도 통 크게 네, 합당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얘기죠. 내놓았는데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국민의당 3.4%, 민생당 2.3%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오르고 내리고 차이는 있어도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아주 큰 변화는 없는 것이고요. 국민들이 일단은 지금은 총선이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관심도보다는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왜 고공행진을 할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대 대통령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요. 조금만 더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난 네. 일요일에 문 대통령이 3주년 기념 연설할 때 전 국민 고용보험제에 관해서 언급을 했었잖아요. 중요하죠. 네,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 나온 게 있습니까? 네, 결과는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에 공감하는지를 물어봤는데 가장 높은 의견은 단계적으로 추진하자가 34.2%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찬성하긴 하는데 그렇죠. 그 방식은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네, 근데 전면적 도입도 29.1%로 아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단계적이냐 전면적이냐 이걸 놓고서 이제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이제 단계적이 전면적인 것보다는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될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가야 될지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 단계적인 거를 더 선호하나요? 이게 이제 관련된 댓글과 이제 빅데이터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정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될까. 그리고 또 자영업, 비정규직, 또 프리랜서는 어떻게 이 고용보험료를 산정해야 될지가 아직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좀 해결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2일 응답률 6.3%, 나머지 사항은 앞서 소개해드린 조사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요. 지난주 이제 원내대표 선거 주간이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김태년 의원이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주호영 의원이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두 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될 만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던가요? 그런 평가예요. 지난주는 이제 말 그대로 원내대표 선거 주간이었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은 사선인 김태년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됐는데 전해철 의원보다 불과 10여 표, 10표 차이였죠. 네.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어떻게 이제 수건 가지로 풀어갈까. 이걸 이제는 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할 수밖에 없고 미래통합당은 수도권 권영세 당선인데 영남 주호영 의원이었는데 주호영 의원. 그러니까 영남의 다수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좀 예견할 수 있었던 그런 선거였습니다. 네. 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 출범하느냐가 중요한데 초선 의원들이 조금 더 이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꼭 그렇게 가야 되느냐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김종인 비대위 출범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또 안에서 중요한 문제는
지금 당은 당규를 바꾸지 않으면 비대위가 출범되더라도 8월 말까지거든요. 네. 전당대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제를,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풀어야 되는 문제겠죠, 주도적으로. 원래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처음에 당선되기 위해서 연설하거나 할 때는 김종인 비대위를 인정하는 전제로 지금 이걸 네. 한 건데 초선 재선 의원들의 마음이 조금 바뀌고 있다, 자강론 쪽으로 가고 있다, 이제 그렇죠.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네. 그게 결과론적으로 그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은 영남을 중심으로 한 중진들은 김종인 비대위 출범과 관련해가지고 사실은 좀 안 하고 싶어 했었잖아요, 이전부터. 특히 사실은 지금 당 외부에 있는 홍준표 전 대표가 가장 반대죠. 네. 그리고 이제 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오더라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겠냐, 내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럼 누가 주도할 거냐, 네. 이런 또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직까지는 혼선인 것으로 그러니까 나타나고 아마도 이제 있습니다. 당대표라든가 내년에 대선을 위해서 본인을 또 좀 자기 편으로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그렇죠. 딱 권력을 가지면 좋겠는데 네. 그런 것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요. 김종인 비대위가 나에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 이거를 계산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계산에서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 초선 재선 의원이니까 이렇게 편하게 말을 하는 거고 나머지 의원들은 본인들의 그런 그동안에 이 의원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거를 계산하다 보니까 말을 조금 조심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상황인가 봅니다. 네, 분석을 다 해버리시면 저는 몰라요. 기다렸는데 안 하시길래 그냥 제가. 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네. 그 이태원발 지역 감염 확대로 학생들의 등교회까지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번 지역 감염 촉발로 이태원이 검색어로 급상승했다고 하는데 빅데이터 당 반응이 나옵니까? 네, 지난 일주일간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에 이제 이태원을 검색으로 봤더니 부정적인 연관어가 감성 분석이, 감성의 연관어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이 31%, 부정이 35%. 그러니까 이게 빅데이터라는 거는 오차 범위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립이 34%. 그러니까 최근에 집단 감염 때문에 이태원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미지도 상당히 나빠진 것으로 빅데이터 결과 나타났습니다. 아, 그랬군요. 지금 이태원에서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강원래 씨, 그 가수 클럽 강원래 씨. 알죠. 네. 네, 그리고 또 홍석천 씨 이런 분들인데요. 네. 이분들이 이태원 살리기에 좀 나서면서 본인들이 전부 다 코로나 검사 받았는데 우리 다 음성이다. 우리 전부 다 깨끗하게 잘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와달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장 좋은 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빨리 그렇죠. 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이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